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7번째 시간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대륙에서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유목민족들이 중국 화북지역으로 들어왔고 화북지역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각자 나라를 세우고 한족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다른 한족들은 이들 유목민족에게 밀려서 중국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오차시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고조선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 고조선이 망하고 중국 숭화강 유역에 터를 잡고 건국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일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여에서 있기가 힘들어지자 압록강 중류의 조일본 지역으로 내려와 기존 토착민과 결합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국가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한편 고구려 내에서도 역시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남하하여 기존 토착민과 결합해서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국가가 바로 백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구려와 백제 모두 같은 부여 계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해주는 유적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림의 고구려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무덤은 모두 계단식 돌무지 무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무덤 양식은 잘 바뀌지 않는 것으로 민족이나 부족의 정체성을 띠게 됩니다. 두 무덤 모두 같은 양식인 것으로 봐서 고구려 백제 모두 부여의 뿌리를 둔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일부 고조선 유민들도 한반도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토착민과 결합해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국가가 바로 신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유민 집단과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세워진 국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 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간의 잦은 전쟁에 지치거나 새롭게 정착할 땅을 찾아서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일본에서는 바다를 건너와서 찾아왔다는 뜻에서 도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일본에 정착해서 살면서 일본 문화나 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면 만주의 부여족이 압록강 유역으로 1차 남하, 다시 한강 유역으로 2차 남하한 것을 볼 수 있고 기존 한반도의 사람들도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중국도 5호 16국 시대로 혼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지친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중국의 정치 지도자가 고구려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이들을 활용해서 문화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고 한편으로 중국의 통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중앙 집권화된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세력을 크게 확장했는데요. 백제는 일찌감치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선진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관등제를 정비하고 마한의 주변 소국을 정복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쳐서 가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장수왕 때는 도읍을 평양으로 천도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던 터라 항상 중국의 상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광개토 대왕 때는 중국 화북 지역이 5호 16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장수왕 때는 북조와 남조의 국가인 북위와 송에게 일정한 간격의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백제 신라는 이 시기에는 고구려의 압박에 나제 동맹으로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세기가 되면서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고구려가 귀족들 간 권력 다툼으로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신라는 진흥왕 때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중상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죠. 이를 통해 신라는 이제 중국과도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가야를 병합해서 가야의 잔존 세력까지 흡수한 것도
진흥왕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4세기 야마토 정권 때부터 왕권을 강화하게 하는데요. 야마토 정권은 5세기에는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사쟁과 같이 엄청난 크기의 전방 후원문을 건설해서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 무덤은 직경이 무려 840m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일본은 각 지방의 독립적인 호족들이 자신의 영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야마토 정권은 이들 호족들에게 시와 성을 부여하는 시성 제도를 시행해서 호족을 정권 내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성 제도란 당시 중국식의 통치 체제나 관등제가 없던 일본의 독특한 제도로서, 일본은 각 호족 집단에게 시와 성을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성에 따라서 야마토 정권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시 집단의 성은 오미시였고, 이들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반면 모노노베 시의 성은 무라지였고, 이들은 군사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호족을 편입시켜 그들에게 시성을 주고 정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김으로써 그들이 야마토 정권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야마토 정권의 왕도 대표적인 시성 집단의 하나에 불과했고, 아직은 호족 연합제적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사서에는 5세기 때 왜 오왕이 중국 남조의 송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은 이 시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접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4에서 6세기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은 고정된 인구를 가지고 독립된 역사를 전개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서로 간 교류와 접촉을 하며 꾸준히 인구 이동이 많았다는 점, 그런 점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 과정, 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